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기구한 사연입니다. 남편은 제 얼굴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던지며 딸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저와 딸은 집에서 쫓겨났죠. 바로 그때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내든 사진 한 장에 저는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혼 서류는 빗물과 눈물에 젖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재판은 끔찍한 악몽처럼 순식간에 끝나버렸죠. 판사님의 의사봉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 그 건조한 소리가 제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 모든 청춘과 믿음을 민준이라는 한 남자에게 쏟아붓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딸 보미를 품에 안은 채 온갖 사랑으로 가꿨던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의 얼굴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게 지폐 몇 장을 던졌고 돈은 제 앞에 빗물 웅덩이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은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는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과 미련을 끊어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를 퍼부었습니다. 차가운 7월의 장대비가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보미를 품에 꽉 끌어안고 제 마른 몸으로 남아 아이를 차가운 빗줄기로부터 지켜내려 애썼습니다. 이제 겨우 2살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가끔 동그란 눈을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는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죠. 아이를 보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모녀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저는 촉망받는 디자이너였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으며 창창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저는 민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 희생이 행복한 가정을 가져다 줄 거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지 한 장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준은 보미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제가 배신자이며 끔찍한 여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의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제 어떤 말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빗물이 고인 길 위를 목적 없이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비에 젖은 공기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이제 정말 쓰러질 것 같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옆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빛을 가진 한 남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고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십니까? 아이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라니 경계심이 드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더 세게 껴안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쁜 뜻은 없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에 관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보미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그는 차에서 내려 큰 우산을 펼쳐 우리 모녀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짧은 순간 그에게서 전해진 온기가 빗속의 한기를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혁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쩌면 제가 보미의 친아빠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처럼 제 귀에 내리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보미의 친아빠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죠. 강혁 씨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아이와 함께 계속 여기 서 계실 순 없어요. 우선 차에 타시죠.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해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추위에 떨고 있는 보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비에 맞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혁 씨의 눈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저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혼란과 의심을 가득 안은 채 그의 따뜻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바깥의 시끄럽고 차가운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강혁 씨는 조심스럽게 히터를 조절하고 부드러운 담요를 건네주며 보미를 감싸게 했습니다. 아이는 많이 지쳤는지 금세 제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음 진정하시고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강혁 씨는 제가 더 놀라지 않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2년 전 제주도로 갔던 신혼여행을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은 운명의 그날 밤으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안개 속처럼 희미하고 조각난 기억들 뿐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인 민준 씨가 권하는 술을 꽤 많이 드셨죠.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맛이 나는 칵테일을 한 잔 마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로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죠. 민주는 급한 일이 생겨 잠시 나가봐야 한다며 저보고 먼저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그를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서아 씨가 방으로 돌아간 후 민준 씨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강혁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유라. 제 전 여자친구이자 민준 씨의 첫사랑이었죠. 유라. 민준에게서 몇 번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오랜 친구일 뿐이라고 했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창밖의 빗줄기를 향해 있었지만 어딘가 멀고 무거운 곳을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유라는 야망이 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저와 헤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을 쫓아다녔던 민준 씨가 당신과 결혼한 것도 용납하지 못했죠. 그날 밤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 씨를 불러내는 동시에 저에게도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죠. 우리 둘 모두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방번호를 알려주며 그곳이 자기 방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저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터라 그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 방에 들어왔던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온기가 옆에 있었지만 너무 피곤하고 취해서 그게 민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에는 저 혼자였고 옷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너무 취했었다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강혁 씨가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방에서 깨어나 제 실수를 깨닫고는 저 역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바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당신과 민준 씨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날 밤의 여성이 당신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당신에 대해 알아보던 중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간을 계산해 본 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제 마음속의 모든 의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보미가 민준의 딸이 아니라고 나왔는지를. 저는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였던 겁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강혁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아이 문제로 당신과 이혼하고 집에서 내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과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분노와 씁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에게 잔인하게 속았던 겁니다. 민준 씨가 당신에게 보여준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분명 조작되었을 겁니다. 강혁 씨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버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합시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요.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무엇보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잠든 보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오뚝한 콧날과 높은 이마를 가졌습니다. 전에는 저를 닮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 아이의 얼굴선에서 제 앞에 앉은 이 남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저와 제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저는 그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저는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다시 하겠어요. 제가 동의하자 강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제가 갈 곳에 주소를 물었고 저는 며칠 전 급하게 구해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월세방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떠나온 고급 빌라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으로는 겨우 이런 곳밖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강혁 씨의 고급 세단은 좁은 골목을 겨우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누렇게 바른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그가 지금 제 초라한 모습을 속으로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왔어요. 저는 나지막이 말하며 서둘러 보미를 깨웠습니다. 강혁 씨는 먼저 차에서 내려 우산을 씌워주고 제 유일한 짐인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맨 끝에 있는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지만 안의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구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방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유일한 천으로 된 옷장은 칼로 그은 듯 찢겨 있었고 저와 보미의 옷가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첫 은팔찌나 작은 손싸개 같은 기념품을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는 강제로 열려 있었고 안의 물건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물건들마저 훔쳐간 것입니다. 저는 두 손을 늘어뜨렸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하늘은 저에게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왜 불행은 끊임없이 우리 모녀를 덮치는 걸까요? 남편도 집도 잃었는데 이제는
잠시 몸을 기댈 곳마저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 안의 끔찍한 광경을 본 보미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에게 안전한 잠자리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는 엄마라니. 강혁 씨는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억지로 열린 자물쇠부터 바닥에 흙 묻은 발자국까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제 옆에 앉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 씨, 놀라지 말아요. 제가 있잖아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저는 문득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흐려진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말아요.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흐느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보미가 있고 저는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금방 도착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 진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니 잃어버린 물건들을 되찾을 희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동네의 좀도둑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제 물건들은 그다지 값나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경찰이 돌아간 후 강혁 씨는 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당신과 보미가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도 많지 않았고 그들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댁은 더더욱 갈 수 없었습니다. 불행한 딸 때문에 부모님께서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강혁 씨는 무언가 고민하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강혁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고 두 사람이 머물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는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만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남자의 집에 가라니. 그가 보미의 아빠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건 너무 폐를 끼치는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가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폐라니요. 강혁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모녀를 이런 곳에 두고 제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방금은 좀도둑이었지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보미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의 말은 지극히 옳았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침입해 우리 물건을 뒤졌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우리 모녀가 여기서 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보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망설이는 것을 보고 강혁 씨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서아 씨, 아이를 생각해요. 당신이 강하고 자존심 있는 여성이란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제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 아이가 고생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내 딸이라는 두 단어를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책임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가장 약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보미의 아빠라면 그는
아이를 보호할 권리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인 저 역시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된 방을 둘러보고 제품에서 흐느끼는 보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 나쁜 사람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라 안전하고 따뜻한 잠자리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강혁 씨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남은 짐들을 재빨리 캐리어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보미를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아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강혁 씨의 집은 도심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으며 아주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죠. 제가 머물던 퀴퀴한 월세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천국 같았습니다. 강혁 씨는 저를 손님용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보미와 함께 여기서 쉬세요. 필요한 건 다 있을 겁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시고요. 그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보미를 푹신한 침대에 눕힌 후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강혁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 큰 빚을 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혁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혁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그런 말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제 딸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우선 푹 쉬세요. 다른 건 내일 생각합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문을 닫아주며 우리 모녀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만장했던 하루가 끝나고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적어도 오늘 밤 제 딸은 안전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강혁이라는 남자와 우리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집에서 뜻하지 않게 신세를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지독한 장난이었습니다. 길고 피곤한 밤이 지나고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올 때쯤 눈을 떴습니다. 보미는 아직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발그레했고 숨소리는 고르게 울렸습니다. 아마 아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잠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낯선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방을 나서자 강혁 씨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를 본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잘 잤어요? 아침 간단히 준비해뒀으니 봄이 일어나면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어색함이 가시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색해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보미가 일어나 아침을 먹고 나자 아이는 금세 새로운 공간에 적응했습니다. 아이는 집안 곳곳을 총총거리며 돌아다녔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강혁 씨는 아이들에게 아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보미와 함께 소꿉놀이를 해주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며 며칠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를 걷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보미를 재운 후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혁 씨는 여전히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는 노트북을 덮고
저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감쌌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혁 씨, 제가 침묵을 깼습니다. 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몇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강혁 씨는 놀란 기색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강혁 씨의 전 여자친구이자 제 전 남편 민준 씨의 첫사랑이었죠. 맞나요? 저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혁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와 유라는 한동안 만났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민준 씨와는 학창시절 첫사랑 관계였고요. 듣기로는 민준 씨가 오랫동안 유라를 쫓아다녔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첫사랑. 지난 3년간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의 마음속에는 제가 온전히 알지 못했던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날 밤 제주도에서 민준 씨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혁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정과 죄책감이 뒤섞여 복잡하게 저를 향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을 방에 데려다 준 후 그는 유라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그의 입에서 직접 확인을 받으니 가슴이 바위로 짓눌린 듯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의 신혼 첫날 밤, 가장 신성하고 기억에 남아야 할 그 밤에 제 남편은 다른 여자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른 채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진실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씁쓸하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결혼 첫날부터 철저하게 기만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쓰라리고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바보였어. 진짜 바보. 사랑을 믿고 희생을 믿고 내 곁에 남자를 믿었던 결과가 고작 이런 끔찍한 진실이라니. 지금 당신 기분 이해합니다. 강혁 씨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여자에게 속았으니까요. 유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와 민준 씨 모두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꾸며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을 망가뜨리려 했던 겁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민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순진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 묻혀버린 제 3년의 청춘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 강혁 씨는 저와 보미를 데리고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센터로 갔습니다. 그는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모든 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처음 민준이 저를 데리고 갔을 때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찾고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온 것이었으니까요.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강혁 씨는 항상 제 곁에서 차가워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보미는 아주 얌전했습니다. 아이는 전혀 칭얼대지 않았죠. 의료진이 아이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할 때 아이는 그저 동그란 눈으로 강혁 씨와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 역시 이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혁 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낮에는 출근했고 저녁에는 돌아와 보미와 놀아주었습니다. 저도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성숙하고 과묵했지만 아주 세심하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보미에게 장난감과 새 옷을 많이 사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름 붙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마침내 결과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강혁 씨는 혼자 센터에 갔고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습니다. 거실을 계속 서성였고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해서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아 씨가 직접 봐요.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자 수많은 숫자와 전문 용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굵고 선명하게 인쇄된 마지막 결론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진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강혁 씨가 보미의 친아빠였습니다. 저는 나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억울함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진 것입니다. 강혁 씨가 옆에 앉아 저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당신과 아이가 상처받는 일 없게 할 겁니다. 그의 따뜻하고 든든한 품에서 저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토해내듯 울었습니다. 제가 진정한 후에야 강혁 씨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그에게 제 방번호를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술잔에 수면제를 약간 탔다고 합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양이었죠. 그 여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저와 당신 그리고 민준 씨까지 모두 자기 손아귀의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헤어진 저에게 복수하는 동시에 당신과 민준 씨의 행복을 파괴해서 다시 그에게 돌아갈 기회를 만들려 했던 겁니다. 일석이조의 잔인한 계획이었죠.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민준의 배신과 냉혹함이 증오스러웠고 유라의 악랄함과 교활함이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모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보미는 책임감 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친아빠를 되찾았으니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제 마음의 짐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마치 상처를 치유하는 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의 안도감 뒤로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언제까지나 강혁 씨에게 의지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보미의 아빠이고 우리 모녀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해도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손을 놓았던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되찾고 잃어버렸던 열정과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혁 씨에게 이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고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는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할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요. 그의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을 열어 시간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예전에 작업했던 디자인 파일들을 보니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를 보면서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 조건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술들을 요구했습니다. 3년간 아내와 엄마로 살았던 시간은 저를 시대에 뒤처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며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데 매달렸습니다.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옆에서 곤히 잠든 보미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딸을 위한 것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채용 정보를 찾기 위해 SNS를 보다가 우연히 옛 동창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에서 찍은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민준과 유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멋진 정장을, 유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살짝 불러온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기의 커플 탄생을 축하하며 곧 태어날 아기 천사도 기대할게. 마우스를 쥔 제 손이 굳어버렸고 가슴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진실을 알고 잊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우리 모녀의 고통 위에서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 돈,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히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민준 없이도 우리 모녀가 잘 살 수 있다는 것, 아니,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이전보다 더 강한 결심으로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끈질기게 노력한 지 거의 2주 만에 마침내 한 회사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혁 씨의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저에게 독립적인 삶을 살라고 재촉했습니다. 아주 작은 월세방이라도 좋았습니다. 저는 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강혁 씨가 보미에게 쓰라며 쥐어준 돈을 합쳐 새로운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이전 방보다는 조금 나았고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저는 강혁 씨에게 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사하겠다는 결심을 말하자 강혁 씨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요? 면접에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언제까지나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독립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여기는 안전한 동네예요. 제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안강혁 씨는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짐을 옮기고 새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제 손으로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미고 나니 작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우리 모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보미를 재우고 저는 고요함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어딘가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달그락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물쇠에 무언가를 넣어 열려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곳에 또 도둑이 든 걸까? 저는 서둘러 침대로 달려가 보미를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제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사람은 강혁 씨였습니다. 저는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아 씨, 강혁 씨, 누가 문을 따려고 해요.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진정하고 문을 잠가요. 무거운 걸로 문을 막고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대로 방에 있는 유일한 책상을 끌어다 문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밖의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알고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미를 꽉 껴안고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혁 씨였습니다. 나 지금 집 아래인데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저는 서둘러 책상을 밀치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정말 강혁 씨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녀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놈은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빨리 와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이곳까지는 차로 최소 2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어요? 강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아래층의 아파트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모녀를 혼자 두는 게 불안해서요. 그가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방을 계약하자마자 나도 바로 아래층을 계약했어요. 필요할 때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요. 그는 휴대폰으로 임대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소는 이곳이 맞았고 임차인 이름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감시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내야 할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화내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이제 알겠죠. 당신 혼자서는 안전할 수 없어요. 짐 챙겨요.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있으면 아무도 당신 모녀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그의 간절하고 걱정스러운 얼굴과 방금 겪었던 극심한 공포를 떠올리니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강인함은 딸의 안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 이후 저는 결국 강혁 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보미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강혁 씨의 관심은 지금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찾으려는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죠. 저는 영원히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첫 면접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자 강혁 씨는 저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 전날 밤 보미가 잠든 후 그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2잔을 준비해 두고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면접관이고 당신은 지원자예요. 모의 면접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강혁 씨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팔짱을 낀 채 날카롭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하고 세심한 평소의 강혁 씨가 아니었습니다. 지원자를 평가하는 까다로운 임원이었죠. 김서아 씨, 반갑습니다. 그가 전문적인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면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유창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강혁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소개가 너무 평범하고 특징이 없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만의 차별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3년간 가정에 집중하느라 경력이 단절되었군요. 디자인 업계에서 3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뒤처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트렌드를 따라가고 업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어떻게 저희를 설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제 가장 큰 걱정거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던 답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독학하며 지식을 쌓았는지,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개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강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다시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하셨습니까? 불안정한 가정사가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저희는 회사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너무나 민감하고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반응을 본 강혁 씨는 즉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일부 무례한 면접관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요. 저는 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세심함에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가 자리에 앉아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프로페셔널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사적인 문제는 잘 해결되었으며 그것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경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강혁 씨는 각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부각해야 하는지,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제 실수를 솔직하게 지적했지만 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그의 똑똑함과 날카로움,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일의 면접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혁 씨가 사준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었습니다. 그는 첫인상에서 복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 저를 면접 장소까지 차로 데려다주며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고 그들은 어젯밤 강혁 씨가 저에게 훈련시켰던 것과 비슷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특히 3년의 경력, 단절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덕분에 저는 모든 질문에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독학으로 쌓은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발표했습니다. 3년간 엄마로 살았던 이야기를 성숙함과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 설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시간이 제게 삶과 고객의 요구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주었으며 이것은 모든 디자이너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중년 여성인 부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서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문을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의 인사팀 번호였습니다. 김서아 씨 맞으시죠?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실까요? 초봉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바로 합격한 것입니다. 제시된 연봉은 도시의 물가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3년간 일을 쉬었던 저에게는 그 자체로 인정이자 벅찬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강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들뜬 목소리에 그 역시 저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잘 됐네요. 오늘 저녁은 축하 파티를 해야겠어요. 식당은 서아 씨가 골라요. 제가 살게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끝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하고 힘을 주었던 강혁 씨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혁 씨는 저와 보미를 데리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로 갔습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낭만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비싼 곳이라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강혁 씨는 제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식사를 하고 보미가 창밖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하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전 올케 아니에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남자를 찾았네. 그것도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보통 남자는 아닌가 봐. 고개를 돌리자 세상이 참 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방금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라였고 그녀 옆에는 당황스럽고 난처한 표정의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제 안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맛있던 저녁 식사가 갑자기 쓰게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민준의 팔짱을 낀 채 승리자의 여유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임신 3, 4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날에 제 초라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저와 그것도 강혁 씨처럼 멋진 남자와 함께 있는 저를 마주친 것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강혁 씨는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유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유라 씨. 강혁 씨의 목소리에 유라와 민준 모두 멈칫했습니다. 유라는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제 옆에 남자가 강혁 씨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녀의 의기양양하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강혁 씨, 어떻게 여기 이 여자랑 같이 있어요? 제 딸의 엄마와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인데 무슨 문제라도. 강혁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묵직한 추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내 딸의 엄마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제 의자 등받이에 자연스럽게 팔을 둘렀습니다. 저를 보호하려는 분명한 제스처였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여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저와 강혁 씨,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있는 보미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들은 정보를 소화하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 어쩐지 우리 민준 씨랑 그렇게 서둘러 이혼하더라니. 다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강혁 씨는 참 마음도 좋네.
남의 자식까지 거둬주고. 유라의 말은 너무나 악독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어라 쏘아붙이려 했지만 강혁 씨가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유라 씨. 강혁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일 때는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입 조심하는 게 좋겠죠. 누가 누구의 아이를 거두는 건지 아마 당사자인 당신과 민준 씨가 가장 잘 알 텐데요.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고 민준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만해, 여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가자. 민준은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는 저를 한번 흘겨본 후에야 마지못해 민준을 따라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 우리 테이블 주위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축하를 위한 저녁 식사는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민준과 유라가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의 말이 가시처럼 제 마음에 밝혔습니다. 진실을 알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뻔뻔한 도발 앞에서는 여전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한 기쁨과 자부심은 분노와 억울함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제가 말없이 앉아있는 것을 본 강혁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직원을 불러 계산을 하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준과 유라의 행복해 보이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의기양양한 미소와 경멸적인 말들만이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을까? 집에 도착해 강혁 씨가 보미를 재운 후 그가 거실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여자 말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한 소리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여자 말이 맞아요. 저는 바보예요. 너무 순진했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민준 씨를 맹목적으로 믿었고 결국 그와 그의 애인에게 몇 년 동안이나 놀아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강혁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조용히 품으로 끌어당겨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가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착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은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함을 이용해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혼자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남편의 배신과 외면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꿋꿋이 버텨낸 여자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따뜻한 강물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라고, 제가 강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동정의 눈빛이 아닌 존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유라의 관계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녀가 제주도에서 저를 찾아오기 전부터요. 지금 우리 사이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거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자신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제3자가 된 기분을 느끼거나 어떤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눈물 너머로 그의 눈에 담긴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혁 씨는 제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모든 하소연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존재, 그의 품은 제게 이상할 정도로 안전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 남자가 제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출근하고 강혁 씨가 그가 꼼꼼하게 알아본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다시 바쁘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쁘고 조금은 힘들었지만 제 삶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매일 커가는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본 강혁 씨는 가사 도우미를 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이상 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걸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딸이 최고의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 딸의 엄마가 쉴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의 논리에는 언제나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을 데려와 앞으로 보미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줄 박 여사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복스러운 인상에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아주 친근하고 신뢰감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미 역시 박 여사님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평소 낯을 가리는 아이였지만 금세 그분의 품에 안겨 박 할머니라고 옹알거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함께 놀아주는 것까지 아주 능숙했습니다. 자장가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많이 알고 계셨죠. 박 여사님 덕분에 저는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보미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박 여사님은 훌륭한 살림꾼이셨습니다. 강혁 씨의 집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맛있고 입에 딱 맞는 집밥을 준비해 주셨죠. 그분은 자신의 고향 방식대로 요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이 듬뿍 담긴 그 음식들은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삭막했던 집은 저와 보미 그리고 박 여사님이 더해지면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갔습니다. 강혁 씨와 보미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돈독해졌습니다. 그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딸을 찾았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아이와 함께 블록 쌓기를 하고 알록달록한 그림책을 읽어주었죠. 귀여운 동요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보미가 강혁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빠와 딸이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제 심장은 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이대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도 강혁 씨의 관심, 박 여사님의 보살핌, 그리고 딸의 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서서히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삶의 웃음과 기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가 새 회사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일은 순조로웠고 동료들은 친절했으며 저는 점차 조직에 녹아들며 제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신입사원 환영과 대형 프로젝트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회사는 꽤 큰 식당에서 회식을 열었습니다.
회식 분위기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했죠. 신입사원인 저는 동료들이 권하는 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술이 약했지만 즐거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몇 잔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뺨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 저는 강혁 씨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금방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 동료 몇 명과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저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익숙한 차에 앉아 조용한 공간과 그의 은은한 민트향에 둘러싸이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취기는 저를 더 대담하고 감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옆모습은 강인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높은 콧날, 긴 속눈썹,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저는 그가 우리 모녀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비바람 치던 이혼의 날, 그는 구원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기댈 곳을 내어주고 진실을 찾도록 도와주고 제 경력을 되찾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보미의 아빠일 뿐만 아니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차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에 힘입어 저는 한순간 맨정신이었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혁 씨, 저 강혁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달리던 차가 순간 덜컹거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바로 쳐다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지만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에 제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술에 취해 아무 말이나 하는 여자라고.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취해서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때서야 강혁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빛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취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담담했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어요. 그의 대답은 거절도 수락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매한 태도에 제 마음은 허공에 매달린 듯 불안했습니다. 남은 길 동안 우리 중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가벼운 두통과 함께 극심한 민망함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의 고백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강혁 씨와 마주칠 것이 두려워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방 안에서 컴퓨터를 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혁 씨와 박 여사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강혁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하게 제게 반찬을 덜어주었고 평소처럼 제 회사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태도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 감정은 날로 커져갔지만 이성은 계속해서 그에게 의존해서 살 수는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할 저만의 삶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강혁 씨에게 이사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혁 씨, 이제 회사 일도 안정됐고 첫 월급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모녀가 살 집을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강혁 씨뿐만 아니라 박 여사님도 즉시 반대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가려고 그러니?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봄이가 이제 나한테 익숙해졌는데 네가 가면 애가 낯설어하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강혁 씨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있으면 저도 있고 박 여사님도 있고 서로 돌봐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제가 남아야 할 온갖 이유를 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에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께서 저희 모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잘 알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강혁 씨에게 기댈 수만은 없어요. 저는 이제 독립해야 해요. 이건 제가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안 돼. 강혁 씨와 박 여사님이 거의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격렬한 반응은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과 강혁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당황한 듯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봄이가 걱정돼서 그러지.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건 저희 가족의 일이에요.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가족의 일이라는 말이 무심코 박 여사님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나 봅니다. 그분은 갑자기 흥분하며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가족이 아니긴 왜 아니야. 네가 여기 없으면 나랑 우리 강혁이는 어떡하고 내 손주는 누가 돌봐?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고 강혁 씨도 굳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방금 뭐라고 하셨지? 우리 강혁이 내 손주. 박 여사님은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며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강혁 씨를 그리고 제가 항상 존경하며 여사님이라고 불렀던 그 여성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헌신적인 보살핌, 강혁 씨와의 완벽한 호흡, 봄이를 향한 끝없는 사랑,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혹시 강혁 씨 어머님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분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난처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제 어머니세요. 속여서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께서 당신과 봄이를 너무 걱정하셔서 그리고 친손녀 곁에서 돌봐주고 싶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가사도움 인척하셨어요. 잘못된 방법인 건 알지만 정말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혁 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화를 내야 할지, 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사랑에 감동해야 할지,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습니다. 박 여사님의 정체가 밝혀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사님이라고 부르기엔 더 이상 맞지 않았고 어머님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 먼저 그 어색함을 깨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괜찮다면 그냥 엄마라고 부르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딸처럼 봄이를 친손녀처럼 생각하고 있었단다.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라고 불렀고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어색한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사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게 진정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강혁 씨의 관계에도 조용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백 이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향한 그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 다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고 때로는 산책할 때 제 손을 잡거나 출근하기 전에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가 새 직장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저는 상사의 신임을 얻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이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장님과 함께 파트너사와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상대 측 대표가 민준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그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민준은 예전에 그 멋지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말랐고 두 뺨은 움푹 패였으며 눈 밑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죠. 입고 있는 정장은 헐렁해 보였고 그의 모든 모습에서 초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삶은 유라가 보여주려 했던 것처럼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를 본 민준 역시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 후회, 그리고 어딘가 모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 내내 그는 거의 집중하지 못했고 시선은 계속해서 저를 향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아주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했고 상대방의 모든 질문에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달라진 모습이 민준을 더욱 놀라게 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와 부장님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적인 이야기라면 저희 부장님과 하세요. 5분, 아니, 3분이면 돼.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부부였으니까요. 저는 부장님께 먼저 가시라는 눈짓을 하고 민준과 함께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요즘 잘 지내. 그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예전에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고 사람을 잘못 믿었고 너희 모녀에게 못할 짓을 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과를 그가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그랬다면 제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나, 유라랑 행복하지 않아. 그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 임신한 후로는 더 심해졌어.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 우리는 매일같이 싸워. 저는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이었습니다. 오늘 너 정말 달라 보인다. 그가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훨씬 자신감 넘치고 예뻐졌어. 어쩌면 나를 떠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그저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희미한 아픔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준과의 우연한 만남은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쉽게 흔들리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과 봄이, 그리고 제 곁에 있는 그 남자였습니다.
몇 주 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파트너사에서 저희 프로젝트 팀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다시 마주칠 것이 뻔해 가고 싶지 않았지만 중요한 행사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강혁 씨는 이 사실을 알고 파티가 끝나면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파티에서 저는 민준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파티 내내 그는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려 했으며 동료들과만 이야기했습니다.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강혁 씨를 기다리기 위해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는 꽤 취한 듯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서아야, 기다려.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취했으면 집에 가서 쉬어요.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안 취했어. 민준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엄청난 비밀이야. 꼭 들어야 해. 그가 저를 붙잡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혁 씨의 차가 도착했고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민준의 손을 제 팔에서 떼어내고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혁 씨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민준은 강혁 씨를 보고 조금 주춤했지만 술 기운이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영웅 납셨네. 잘 왔어. 아주 잘 왔다고. 내가 두 사람한테 아주 재미있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지.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귓가에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유라 뱃속의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또 속았다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씁쓸함과 자조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또 당했어. 내가 다른 놈의 자식을 키울 뻔했다고. 웃기지 않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웃기는 일만 생기는 거야. 그는 저와 강혁 씨를 번갈아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제 눈앞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고 비참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의심 때문에 저를 내쳤던 그 남자가 이제는 똑같은, 아니, 몇 배는 더 끔찍한 배신감을 맛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차 안에 있던 보미가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엄마, 강혁 아빠.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이 긴장된 분위기를 가르는 찬물과 같았습니다. 강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차로 돌아가 보미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보미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굳어버린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강혁 씨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민준에게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미 아빠입니다. 친아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는 팔을 뻗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민준 씨, 강혁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산산조각난 민준의 자존심에 내리꽂히는 마지막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넉나간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행복한 세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고독하고 비참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와 유라가 저를 해치기 위해 꾸몄던 연극은 이보다 더 아이러니할 수 없는 결말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민준의 무너진 모습과 강혁 씨의 단호했던 선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보미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어머님께서 보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신 후 저는 더 이상 마음속의 궁금증과 의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강혁 씨와 마주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와 유라 씨, 두 사람 일, 강혁 씨가 한 거예요. 강혁 씨는 제 질문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확인을 받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혁 씨가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냉혹한 면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강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에 고요한 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혔으니까요. 당신을 짓밟은 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고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아주 간단해요. 그가 저를 돌아보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입니다. 유라는 탐욕스럽고 현실적인 여자예요. 그녀가 민준 씨에게 간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가진 돈과 지위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는 민준보다 훨씬 젊고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를 유라에게 접근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민준이 결코 줄 수 없는 화려한 미래와 상류층의 삶을 약속하며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야망이 큰 유라는 그 덫에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몰래 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바로 그 관계의 결과물입니다. 강혁 씨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 씨가 스스로 그 진실을 발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울 타이밍에 말이죠. 그 역시 배신당하고 속는 기분을 느껴봐야 했으니까요. 한때 그가 당신에게 무자비하게 안겨주었던 바로 그 감정을요. 그의 모든 계획을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놓았던 겁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제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렵지 않았냐고요. 강혁 씨는 제 곁으로 다가와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가 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떠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서아 씨, 그 비 오는 날 당신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당신을 울게 한 자들은 누구든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고. 이 모든 것은 복수를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 뒤에는 항상 내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말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분노나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한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다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망설임 없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폭풍우는 마침내 정말로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온과 행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비밀과 복수의 계획은
과거 속으로 깊이 묻히고 그 자리에는 일상의 달콤한 걱정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고 강혁 씨는 퇴근 후 모든 시간을 보미에게 쏟았으며 어머님은 집안의 모든 일을 돌보시며 항상 따뜻한 밥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저는 부주의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현금은 많지 않았지만 중요한 신분증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사방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어서 저는 결국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혹시라도 착한 분이 주어서 맡겨주었기를 바라면서요. 신고 절차를 기다리던 중 저는 우연히 아주 낯익은 얼굴의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그가 몇 달 전 제 월세방에 자물쇠를 누군가 따려고 했던 사건을 처리하러 왔던 바로 그 경찰관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경찰관도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는 친근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이 익은데 혹시 몇 달 전에 X동 다세대 주택에 사셨던 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요. 남편분이랑 화해하셨나 봐요. 그가 즐겁게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화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관은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쳤습니다. 에이, 숨기지 마세요. 남편분이 아주 아내를 끔찍이 생각하시던데요. 싸우고 집 나간 아내 겁줘서 화해하려고 자물쇠 따는 연극까지 꾸미시고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부부 싸움하시면 말로 푸세요. 저희까지 놀라게 하지 마시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작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물쇠 따는 연극, 아내를 겁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저는 애써 침착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날 신고받고 출동했더니 남편분도 막 도착하셨더라고요. 한참 머뭇거리시더니 아내가 혼자 사는 게 위험해서 걱정되는데 마침 싸우고 집을 나가서 친구를 시켜 도둑인 척 연기하게 했다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아내가 놀라서 자기한테 의지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요. 저희한테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얼마나 사과하시던지.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여서 저희도 그냥 주의만 주고 넘어갔죠. 이야기는 너무나 명확하고 상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저를 극심한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끔찍했던 밤, 저의 독립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강혁 씨에게 다시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 밤이 바로 그가 꾸민 연극이었다니. 첫 번째 허름한 월세방의 도둑 사건과 두 번째 집의 자물쇠 사건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경찰서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복잡한 감정들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우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는 저와 아이를 곁에 두기 위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나 어설프고 유치한 계획까지 꾸몄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 모녀를 얼마나 걱정하고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일까지 했을까요? 저는 길을 걸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씁쓸하지 않고 이상하게도 달콤한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책략가와 마주하기 위해서요. 늦은 오후에 집에 도착하니 강혁 씨와 어머님이 거실에서 보미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본 보미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강혁 씨도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 같네. 저는 그를 보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혁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제 태도를 본 강혁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님께 보미를 데리고 방으로 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저는 그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옛날에 알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패한 자물쇠 따기 사건에 대해서요. 강혁 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아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사는 게 위험해서 걱정되는데 마침 싸우고 집을 나가서 아내를 겁주려고 도둑 연극을 꾸몄대요. 아내가 자기한테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 계획 참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혁 씨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그도 안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너희 모녀의 안전이 너무나 걱정됐어. 너와 보미가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그저 내 곁에 내 눈이 닿는 곳에 두고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애정이 담긴 얼굴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아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고 유치한 계획을 세워요? 제가 화내지 않는 것을 본 강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너와 아이를 곁에 둘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바보짓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마지막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강혁 씨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볍게 쥐고 깊고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중이 가득했습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가 낮고 감동적으로 울렸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참 이상했지만 함께 많은 폭풍우를 겪어왔어. 너와 보미가 내 삶에 들어와 내 인생을 빛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줬어.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란 거 알아. 어리석은 계획도 세웠지. 하지만 너와 아이를 향한 내 사랑은 진심이야.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색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행복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강혁 씨가 저를 올려다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평생 당신과 아이를 돌보고 지켜줄 수 있게 해줘. 당신과 보미와 함께 진정으로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기회를 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그는 사랑과 약속의 상징인 반지를 제 약지에 끼워주었습니다. 강혁 씨는 일어나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느새 방에서 나온 어머님과 보미가 함께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서울의 하늘 한쪽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혁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